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박기호는 마을의 작은 한옥방 안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한 장씩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 통장 위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공증 서류를 부탁했고 새 아들에게 나눠줄 목록을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큰아들 상호에게는 본가와 논을, 둘째 중호에게는 밭과 창고를, 막내 민호에게는 예금 전액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며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새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미리 다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우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고 중우와 민우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왠지 들떠 있었고 서로의 몫을 은근히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박기호는 그 미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 너희 생각해서 한 일이야. 부모 마음 알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옆에서 듣던 아내 순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상우는 부모가 살던 집의 서류를 챙겨 나가더니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까? 그의 말에 직원이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상우는 태연히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중호는 생활비를 핑계로 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달라 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막내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순자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아직 다 넘기기엔 이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식들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편히 지낼 때죠.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덧없이 스며들었고 기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길 바랍니다. 며칠 뒤 상우가 집으로 찾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을 정리하려고요. 다른 데로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박기호는 믿기지 않는 듯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어머니가 아직 병약하신데.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상호의 표정엔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기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너무 믿었네요. 그의 눈가에 번진 빛은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색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박기호의 집은 점점 낯선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큰아들 상호는 부모를 모시겠다는 약속 대신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를 들고 부모의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야겠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방 안에 놓인 낡은 장롱과 아내, 순자의 뜨개질 바구니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 중호는 형에게 전화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 그 집 팔면 아버지 예금이라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결국 욕설 섞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막내 민호는 그 통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가족일은 형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전화기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결국 박기호 부부는 상호의 강요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얻은 곳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낯선 방을 둘러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길 집이라 불러야 하나요? 박기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 최불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지내신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밥상을 차려주며 박기호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바쁜가 봅니다. 한동안 얼굴을 못 봤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새벽녘까지 논길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믿음이 죄가 된 건가? 그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빠르게 늘어났고 박기호는 중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호야, 내 어머니 병원비가 좀 부족한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짧고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힘들어요. 다음 달에 보태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박기호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얼굴은 깊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약 봉투와 영수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것들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어느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셋이라더니 효자는 하나도 없네. 그 말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박기호의 어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괜찮을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엔 고요만이 남았고 그 고요가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넓혀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빛이 순자의 얼굴에 스며들며 창백한 미소를 비추었습니다. 박기호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집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순자는 미약한 숨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고 병실의 공기마저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차분히 조문을 했습니다. 세 아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각자의 표정은 어딘가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손목시계를 계속 쳐다보았고 중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막내 민호는 무표정하게 상주석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끝나면 요양원 얘기 좀 합시다.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민호의 말에 박기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상호는 가장 먼저 장의차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계약 마무리를 위해 시내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회사 일정이 있다며 서둘러 인사를 마쳤고 민호는 일단 요양원 알아볼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와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박기호는 아내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말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내가 너무 믿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한 방울 흘러 영정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보니 적금 통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펼쳐봤고 눈이 커졌습니다. 수십 년 전 넣은 적금이 이자와 함께 거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구먼.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는 이 통장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꼭 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다시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내 마음처럼 숨겨둬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이웃 최불레가 조문을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박 어르신 혼자 계시니 허전하시죠?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통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남은 생을 다시 써내려갈 가능성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써야겠지요.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바뀌었고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의 사진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박기호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지 않고 지켜보리라. 그 다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오랜 상처 위에서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아침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기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을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찾아오는 이웃 최불레가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박 어르신. 최불레의 말에 박기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넣어둔 통장을 찾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불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장이요? 아직 남은 돈이 있으셨다고요?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치자 낡은 표지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불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자식들한테 주지 마세요. 이미 마음을 떠났잖아요. 박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식들이 언제라도 자신을 다시 찾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기호는 방 안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큰아들 상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호야, 아버지다. 요양원비가 좀 모자라서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뚝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둘째 주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사정이 좀 있어서요. 다음 달엔 꼭 도와드릴게요. 익숙한 말이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박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에는 가을바람이 들판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젠 이 돈을 제대로 써야겠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첫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기, 혼자 사는 노인 돕기, 그리고 순자 이름으로 기부하기.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젠 나도 마음을 돌려야겠네요. 돈보다 마음을 남기는 게 맞지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통장을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에게 내리는 조용한 축복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순자의 사진이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기호는 낡은 재킷을 걸치고 천천히 은행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통장과 도장을 품에 꼭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기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모든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요.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전부요? 자녀분 동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기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종이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잔잔한 떨림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가벼워졌네요.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부가 완료된 뒤 그는 직원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순자 이름으로 남겨주세요.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모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박기호 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서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돈이에요. 제 이름은 굳이 넣지 말아요. 제 아내 순자 이름만 남겨주세요. 이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멋진 선택이십니다, 어르신. 박기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순자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지요.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벌써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호, 중호, 민호세 아들의 이름이 번갈아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영정 사진 앞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은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세상에 남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 한쪽 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80대 어르신 마을에 3억 장학금 전달. 사진 속에는 마을 이장이 밝은 얼굴로 서 있었고 기사 아래엔 순자 장학회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신문을 본 세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충격과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시각 박기호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들판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향 냄새를 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긴 인생의 무게를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상호는 신문을 움켜쥔 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80대 어르신 3억 원 장학금 전달이라는 제목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아버지의 집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운 약 봉지와 차가운 찻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순자의 사진 앞에 올려진 향 한 자루가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우와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형, 아버지 어디 계셔? 요양원으로 옮기셨대. 이웃분이 알려줬어. 세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죄책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봄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세 사람을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기부도 장학회도 다 당신 뜻이었답니다. 상호의 손에서 신문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적힌 순자 장학회라는 글씨가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가 머물던 집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장학회 설립 증서와 함께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진 건 적었지만 마음만은 나누고 싶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상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중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이제야 너무 늦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분례였습니다. 아버님, 마지막까지 세 분 생각만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세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책상 위에 사진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네요. 그의 말은 끝내 눈물로 번졌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흩날리는 꽃잎이 하늘로 떠오르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아들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그 바람 속에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비로소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요양원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기호는 창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안경, 반쯤 비운 물컵, 그리고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보. 당신이 기다리는 곳으로 곧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는 순찰을 돌다 조용히 잠든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 안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평화로운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며 그의 모습 위로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한 생의 긴 여정이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 아들의 집으로 각각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내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가족 5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상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모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잘했을 텐데. 막내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도 변할게요. 며칠 후 세 형제는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박기호의 묘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지킬게요, 아버지 뜻. 주모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그날 밤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국을 떠먹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오갔고 오래 묵은 침묵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여전히 컸지만 그 빈자리가 이제는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 문장이 그날 이후 세 아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현수막에는 커다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장학회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아이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줄을 서 있었고 부모들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순자 장학금이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불레가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장학회는 고 박기호 어르신과 그 부인 순자 어르신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분은 평생 나누는 삶을 사셨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장학 증서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봄 햇살처럼 맑고 환했습니다. 뒤편에는 세 아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상우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막내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흔들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회관 벽 한편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 장학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박기호와 사랑하는 순자와 함께.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참 고운 분들이었지. 세 아들은 회관을 나서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관 앞 정원에는 붉은 동백이 피어 있었습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란 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멀리 들판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 아들은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은 오랜만에 따뜻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장학회의 이름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